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도 하락하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공포에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유동성을 확대해서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되살려보겠다는 거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확실한 그림 없이 금리 인하만으로 효과가 있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를 필두로 한 하반기 경기 부양책의 방향, 이에 따른 우리를 포함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떨지 오늘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 좋은 의견, 질문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집중진단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호서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중국 정부가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일단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교수님? 일단 작년 12월 7일 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끝내고 리오프닝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1, 2, 3월 달 제1분기 동안의 경제의 어떤 성과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과 관련돼 가지고선 그동안 위축됐던 어떤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었는데 4월 달 들어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4월과 5월 각각 각종 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월 28일 날 중앙정치국의 이제 경제공작회의라는 걸 보통 1년에 4번에 걸쳐서 합니다. 4월, 7월, 10월, 12월에 걸쳐서 하는데 첫 번째 4월 말에 진행됐던 내용에서 내수가 너무 부진하다. 경기 진작을 위한 우리의 기대치를 항상 상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5월 달 전망도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들어서 이제 LPR이라고 그래가지고선 1년짜리 이제 단기 그 대출 우대 대출이죠. 그 금리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쓸 때는 지금과 같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좀 강력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강력한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시장의 어떤 의구심 그리고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불안감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한은도 그렇고 미국도 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번에 이런 결정을 좀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네, 그 금리 인하 폭이 0.1%에 불과하고요. 10개월 만에 금리를 낮췄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리를 불면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서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기준금리가 0.1%지만 중국에서 이것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라는 신호고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과 관련된 그 대출 금리를 좀 낮춰주는 이런 작업을 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 총동원용 속에서 이제 금리를 먼저 낮췄고요. 또 리강 총리 같은 경우는 유럽을 순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양 정책들이 조금 뒤늦게 발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좀 문제스러운 점은 작년 5월 달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억 명 이상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도시가 거의 봉쇄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만 성장을 하더라도 플러스 기저 효과를 크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성장이 멈춰서 있는 모습이고요. 또 L자형 성장 비슷하게 가니까 중국 정부가 너무 서두른 것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순간에 모든 그 경기 부양책 한꺼번에 쏟아냈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2007년 당시에 SOC 사업에 4조 유엔을 투자했는데 이번은 1조 유엔 정도 줄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 동네 장치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부진하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뭐 실업률이라든지 네, 어떤 일단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업률은 상당히 높아졌죠.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이 20.4%, 20.8%로 각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업률의 경우에는 좀 우리가 좀 오차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먼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은 도시의 실업률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농민공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실업의 기준도 매우 낮습니다. ILO 같은 경우에서는 주당 10시간 정도,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 12시간에서 15시간, 프랑스 경우에는 한 40시간 정도를 일해야지 취업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예. 중국에서는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플렉스블 이제 레이버라고 그래가지고선 비정식적인 어떤 고용 형태도 취업률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배달업체라든지 알바생들도 취업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과도하게 평가돼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540만 16세에서 24세의 청년 실업이 5,400만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치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보통 이제 경제 상황을 볼 때 물가를 많이 얘기하는데 PMI 지수를 가지고 얘기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가가 발표하는 자료가 있고 또 하나는 차이신이라는 경제 단체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예. 그 각각의 자료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국가가 발표하는 거는 국유기업의 어떤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차이신 경우에는 수출입 기업들을 위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물가라든지 PMI 지수가 상당히 지금 극과 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도 정책을 추동하는 경우에 그 정책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그런 어떤 뭐 믿음이라 그럴까요? 신뢰 같은 거를 확신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그리고 약발이 안 먹힐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재정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와 같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정 정도 줄어드는 듯 싶었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방 부채입니다. 중국 지방은 약 30%에서 60%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이제 땅을 팔아서 이제 재정을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과정 속에서 그리고 리오프닝 과정 속에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건설을 많이 하게 되면 입주를 하면서 지방 정부는 토지 사용권증과 방산증을 팔아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사질 않고 있습니다. 돈은 이미 들어갔고 사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부담은 더 가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방 부채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네. 전반적인 경기가 더블 딥의 어떤 형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에 대한 공포가 지금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지표상으로도 지금 경기 부진이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는 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점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인하 폭이 이 정도 상황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성 함량이 빠져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양 가족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그 부부가 부양해야 될 사람이 가족뿐만 아니라 부모 그리고 양가 조부모들도 다 모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족이 8사람을 부양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처럼 임금이 계속 감소하고 삭감당하고 고용해고가 늘어나는데 소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5%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세계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중국의 주력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신발이나 가전, 가구, 의류,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경쟁력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잃어버리고 있고요. 중국의 그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청소 일하시는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그 공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도 월 200만 원 이상, 뭐 여기에는 3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거는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3-4배 정도 비싸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제조 상품의 3분의 1 정도를 생산하는데 내수가 안 좋아지면 수출 부분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예. 여기에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구축 과정에서 외자 기업은 지금 엑소더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동맥경화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작년에만 300만 개 기업이 파산을 했고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돈을
금리를 낮추고 돈을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월 달에 기업들의 신규 그 대출 규모가 5조 위안이었는데 4월 달에는 1조 위안까지 깨졌다는 거죠. 호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어도 쓰지를 못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재정 기반이 취약한 3, 4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잠깐 반등했다 다시 꺾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투자되었던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풍력, 태양광 발전 회사에 대한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정리, 퇴출 절차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안에서는 매일 신규로 그 쟁의가 일어나는 게 대규모로 일어나는 부분만 하더라도 200건이 넘는 상당히 사회적인 불안 문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알고 있던 것보다 중국의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이제 경기 부양책의 하나를 꺼냈는데 보통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패키지성으로 해왔던 것으로 네.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다른 것은 잘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축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제 경제 상황이 그다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소위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삼두마차라고 얘기하는 투자, 소비 그리고 수출 이 세 가운데 어떤 소비의 어떤 기대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었는데 소비가 진작에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그 실업률 중에서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세 단어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 하나가 탕핑이라는 겁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예, 두 번째라는 거는 이제 내이존이라고 하죠.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룬이라 그래가지고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예, 현실 도피적인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쟁의와 폭력 사태가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청년 실업의 네 번째 단계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묻지마 폭력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다. 그래요?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는 잘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그만큼 실업이 갖는 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 자칫 잘못하면 2011년도에 있었던 자스민 혁명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겠느냐. 정도인가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북아프리카 국가하고 중동 국가의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30%에 50% 정도였는데 지금의 중국은 20%라고 발표를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400만 정도의 청년 실업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건 간과할 수 없다. 하반기에 어떤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좀 낮아질 가능성이 예.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실업률이 많이 좀 증가하는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시기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시기적인 예.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3년 동안 모든 것이 락다운된 상태로 취업이 안 되는 대학 졸업자들이 3년 동안 대기 수요로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도 1,200만 정도의 대학 졸업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화이트 업종에 종사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마치 피라미드의 모양을 갖고 소수가 필요한 직종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실업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지금의 부양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런 지적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경제를 보면은 아무래도 뭐 지역 간 뭐 계층 그 문제라든지 그리고 불균형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4조 위엔의 SOC 사업을 투자한 것처럼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1조 위엔 정도의 토목건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공급 과잉됐던 문제 또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여지책으로 지금 쓰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한계 그 고정 자본 개수가 있습니다. 생산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그 투자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예. 1992년도에는 2.3배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성장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했던 2013년에는 6배, 지금은 9배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그 투자금의 3분의 2 정도밖에 GDP를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또 수요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정부가 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더
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뭐 토목 공사를 위해서 그 이제 SOC 사업들을 이어나가고 하겠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풀겠지만 이는 과거 다른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가 당이 떨어졌다고 해서 설탕물을 주입해주는 아주 극악 효과밖에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그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그냥 동네 장치에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중국의 상황 짚어봤는데 이제 우리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봤을 때 네. 일단 중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일까요?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아, 않는데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상당한 내수 진작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의 어떤 뭐 베네핏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앞으로 한 3분기와 4분기 지표를 보시게 되면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그 수입 대체 효과를 위해서 굉장히 주력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산업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거 같은 대중 수출을 통해 가지고선 경제 성장을 구가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지나친 과도한 희망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비근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뭐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중간재 같은 경우에도 수출세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시장 자체의 어떤 뭐 피로감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중국이 이제 상당 부분 대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진핑 정부가 10년 동안 해왔던 성과라 그러면 성과라고 그럴 수도 있는 홍색 공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더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 함량이 높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당분간의 뭐 대중 수출의 어떤 하락세를 기대를 갖고 다음에는 좀 회복이 되겠지 하는 그런 네. 심리는 과도한 그리고 좀 지나치게 나이브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는 분석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표현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국 전문가들 특히 그 중국인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예. 중국상을 1911년 신해 혁명을 전후한 아주 불안한 상황이라고 비교들을 해주는데요. 그 당시를 가장 잘 대표하는 소설이 펄벙 여사의 그 대지입니다. 오란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도적이 습격을 받았던 부잣집에 우연하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보석을 주워오는 그런 그 묘사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적 불안 문제가 제기되면은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비보다는 아무래도 보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합니다. 지난 4월, 5월 달에 중국의 소비가 두 자릿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보석이나 액세서리와 관련된 수요들이 30%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낮추고 경기 부양책을 쓰겠지만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상경 6천조 원에 대한 저축이 소비로 돌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K-뷰티라든지 K-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소재, 중간재 부분이 잠깐 반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프레션이 상당히 심합니다. 시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중국 특성상 가격 하락도 불사하고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품질이 조금 좋다고 해서 중국 그 적자 보는 기업이 한국 제품을 사용해서 시장을 확대한다.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K자 회복이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사업들은 계속 정책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겠지만 나머지 굴뚝 사업들은 계속 퇴출되는 형태고요. 이 때문에 디프레션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SOC 사업보다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개척하고 발굴해야 되는데 이게 일본 사례처럼 10년, 20년 이상 끌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좀 백기를 들고 빨리 그 미국과 같이 윈윈하는 게임에 돌아서지 않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경기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유통업계가 사실 중국 그
수요 의존도가 높은데 상반기에 리오프닝 효과를 못 봤단 말이죠. 하반기도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일까요? 네,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중국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이 중국 경제 30%를 차지하고요. 소비의 한 50개 품목들, 그 산업들을 이끌어가는데 부동산 시장이 잠깐 반등했다 지금 다시 위축이 되고 있고요. 중국 정부와 부동산을 다시 자극한다면은 이는 그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보수적으로 빈집이 6,400만 채 그리고 최대 1억 채 정도가 된다는데 여기에 수요를 자극시켜 가지고 부동산을 부양을 시켰을 경우에 뭐 자동차라든지 내구재는 조금 더 팔릴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게 역효과로 일어나서 중국 경제의 디프레이션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고요. 또한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와 관련된 유통산업 그리고 중간재라든지 중국 특수를 기대하는 산업들은 앞으로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을 벗어나면 세계가 보이듯이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 미국이나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쪽은 의외로 중국 수출 감소에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제조업이 이제 바닥을 쳤다는 신호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반도체도 중국이 아니라 다른 세계 쪽에서 판매망을 확보하는 게 우리 경제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못 보는 그 원인을 단체 관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단체 관광이 풀리지 않은 것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체 관광이 풀리는 게 단순히 또 그럼 바로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냐의 의구심도 드네요. 제가 봤을 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단체 관광의 어떤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겁니다.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관광객들만 상대하는 나라도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지금 전면적인 어떤 기술 그리고 패권 그리고 안보 영역까지도 확산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는 디커플링이라고 그래가지고선 중국을 벗어내고 우리가 혼자 가겠다 그랬지만 지금은 디리스크라고 그러는데 디리스크의 핵심적인 요인을 우리가 단순하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중국을 버릴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중국을 탈중국해가지고선 주변 국가로 이전하는 모습을 지금 미국이 용인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전에 대비한 미국의 어떤 태세적인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대사의 발언 사태도 있었고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조금 경색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좀 더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내부 문제가 거의 사회화되고 있는 상황처럼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기를 좀 자주 조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블링컨하고 시진핑의 국가 주석의 그 대화 이후에 바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다음 날 독재자라고 비난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그 동맹국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그 약한 군인 한국을 더 공략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 편에 서지 않도록 한한령을 강화한다든지 금한령을 내린다든지 또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과 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불매 운동도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 해가지고 플랜 B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1,850개 품목이 중국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 중간재 소재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그 5년 만에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또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이루어지면서 조금 좀 분위기가 좋아지나 싶었거든요. 근데 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를 얘기할 때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하인리 효과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좋은 자잘한 것들이 누적되면서 큰 사건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올 초에는 기구 사건도 있었습니다.
첩보, 예, 풍선 사건이 있었고요. 풍선 사건 네, 그리고 말씀이시죠. 지금 쿠바 지역에다가 미국을 도청하는 그런 안보적인 이슈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자유항행과 관련돼 가지고선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 대립도 지금 극단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것이 마치 그 단거리 경주에 지금 피니시 라인에 있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왜? 추세적인 측면에서의 중국의 미국 견제라든지 미국의 중국 견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립도 하고 협력도 하고 대결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마치 브링턴이 베이징에 갔다 그래가지고선 미중 관계가 화해 모드로 진입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다음 날 바로 그러게요. 바이든이 독재자라는 표현을 쓴 걸 예. 보면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중되고 있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하얀 네네. 그런 구름이 아니라 먹구름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도의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지 미중 관계에 조금 좋은 분위기가 감지된다라고 볼 수 미중 있을까요? 관계, 그러니까 중국의 대결적인 구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한 위협적인 공세도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체제와 이념의 경쟁 상대에서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시진핑 정부가 그것을 중국몽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서 뭐 철강이나 조선 같은 이런 업종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분위기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2007년도 리먼 쇼크 이후에 중국이 세계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특수가 국내에도 있었고요.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플러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비롯해서 부동산 장이 좋아지면 우리 그 철강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고 또 시멘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가구나 자동차 판매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서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그 시진핑과 브링컨 간의 회담에서 워싱턴이 좀 발칵 뒤집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광대한 지구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자 발전하고 공동 발전을 좀 받아들일 만한 완전한 포용력이 있다고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지구는 크고 그리고 좀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미중이 싸우지 말고 양분하자는 이야기고 이를 한편을 그 비교를 하게 되면 영화 300에서 페르시아의 그 크세니소스가 스파르타의 네오니다스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관대하다. 그리고 투항하면은 그 북이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논법이 쓰다 보니까 바이든도 독재자라는 표현을 했고 미중 간에는 시진핑이 가장 싫어하는 억제력이라든지 동맹 부분들을 미국이 앞으로 계속 건드리면서 미중 간의 그 대치가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뭐 우리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편에서 그 비즈니스가 더 확대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중국의 견제를 이전보다는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장님께서 다양한 그 인용을 통해서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지금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수출 위주의 어떤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하는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대치도 그만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라는 거는 제2의, 제3의 시장을 개척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합리적인 선택이 정부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비교적 낙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표상으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중국의 대외 의존도가 줄고 베트남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수출 성장세가 좀 증가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다만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서대 전가림 교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된 부산 엑스포 유치전 공식 리셉션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도움에 보답을 하겠다며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는 등 마지막까지 부산에 대한 지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는데요. 재계 총수들과 장관 또 월드스타 싸이까지 참석을 해서 이 엑스포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약 60조 원의 경제이익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가장 강력한 경쟁국이죠. 사우디에 이탈리아까지 막강한 오일머니와 또 로마의 유구한 역사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거라 뉴스를 통해서만 접해보고 있는데 현지의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2018년 우리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뭐가 기억이 나보세요? 저는 아마 개최 1등 공신하면 예. 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리고 저는 김연아 선수를 꼽습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가 프리젠테이션에서 까만 드레스를 입고 와서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능숙한 영어는 기본이었고요. 예. 거기다가 자신의 이야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한국의 평창이 왜 동계올림픽 개최되어야 되는지 당위성을 너무 또박또박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IOC 위원들이 김연아 선수하고 사진 찍느라고 졸졸졸 따라다녔다는 후문까지 있거든요. 그만큼 PT라는 게 강력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광고 효과야. 걸어다니는 광고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PT가 중요한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셀주외교의 예, 1등 공신이라고 직접 나섰잖아요. 아마 가면서도 이 9분 동안의 그 연설을 위해서 아마 자막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PT도 나쁘지 않았다. 외신에서는 정말 완벽한 퍼펙트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179개국을 상대로 해서 영어로 의사 전달하는 것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산 is ready. 부산 엑스포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부산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이에요. 사우디 먼저 했고 우리 다음 이탈리아 순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30분간 진행된 PT에서 물론 9분 동안은 대통령이 목 쉬었지만 나머지는 우리 아이돌 멤버부터 시작을 해서 걸그룹 에스파의 리더 카리나부터 강남스타일의 싸이 또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까지 힘을 보탰고요. 여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는 4대 그룹 수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들이 측면지원하면서 원팀으로 이제 활약을 했던 만큼 만약 하나 이번 4차 PT만을 놓고 보면 상당히 유치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했다. 표심 공략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쟁국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우디, 이탈리아. 이들의 PT는 좀 어떤 평가 나와요? 맞습니다. 사우디는 원래부터 사실은 이 중동 오일머니를 무장으로 했기 때문에 선물 공세, 현물 공세가 이제 유명하고요. 이미 외신에서부터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 179개 회원국 가운데 70석 정도를 확보했다. 이미 우리보다 반발짝 앞서갔거든요. 시작도 우리보다 빨랐고 그러다 보니까 오일머니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2030 중동의 새로운 이제 어떤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들여왔는데 그동안 이제 사우디하면 약점이 뭐냐? 야, 이게 오일머니 있는데 여기 과연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또 관광 인프라가 되겠어였는데 이걸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풍부한 자본을 갖고 사업 어떤 제안서를 내는 프레젠테이션 느낌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은 좀 다르네. 인간적인 모습 이런 건 좀 찾아보기 어렵고 잘 쓰여진 각본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텍스트로 이제 공략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 평범한 방문객들은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이제 관심을 끌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는 유럽의 안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우디하고는 정반대예요.
이탈리아는 지금 경제난 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난을 딛고 일어설 지렛대로 이번 유럽연합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례를 너무 많이 예를 들다 보니까 진실성이 좀 안 보인다. 그래서 팩트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반면에 우리는 이제 이 싸이가 강남 스타일식의 PT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의 문화, 휴머니티 여기에다가 우리 기술이라는 이 테크 기술의 강점을 효율적으로 부각시켜서 4차 PT만을 놓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훌륭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우디가 오일머니 그리고 이탈리아가 뭐 지리적인 이점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첨단 기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떤 전략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아마 있죠?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PT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여기에다가 K 컨텐츠,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약속, 보답. 연대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이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가 한 70년 전쟁 겪고 난 다음에 전쟁 극복한 경험이 있죠. 첨단 디지털 산업을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부산 유치의 강점을 내세우면서 아마 전쟁으로 폐허됐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힘입어서 첨단 산업, 혁신 기술을 가진 이제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이 개최가 된다면 앞으로 미래 기술들, 인공지능이라든가 6세대 이동통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공항이나 항구와 같은 첨단 기술 박람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깜짝 카드를 또 등장시켰어요. PT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카드인데 여기에는 프랑스의 친환경 건축가 그리고 또 하나가 청계천 보건 조경가 또 하나가 AI 스타트업 대표까지 깜짝 이제 등장을 시켜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제 2030년 이제 부산 엑스포의 어떤 주제 상징 인물을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뭐 4대 그룹 총수도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금 어떤 활동들 펼치고 있죠? 아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4대 그룹 수장이 현지에서는 더 유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늘 간판 보게 되면 현대차가 돌아가고 삼성전자의 간판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5개 광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SK 경우에는 대형 항공기에도 홍보 문구를 도색하는가 하면 또 이 뭐 현대는 마찬가지로 여기 이동 차량까지 이제 현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해 5월 엑스포 이제 도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우디보다 한 6개월 정도 뒤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게 지금 게임이 안 된다. 한 우리가 9대1 정도로 뒤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번에 4대 그룹 이 총수 이외에도 70여 명의 이제 경영인들이 동반했는데 이들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5대양 육제주를 다 돌았어요. 지금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집계를 보니까 우리 10대 그룹 총수들이 이번에 이제 유치교섭을 뛴 거를 봤더니 84개국 거리로만 지구를 65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치가 치열한데 이제 그룹 총수가 뛰다 보니까 굉장히 현지인들 그리고 회원국들이 요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바라는. 예를 든다면 한 아프리카 국가를 찾았는데 야 우리는 배터리 소재인 히토류와 같은 게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한국의 강점인 배터리 공장 우리 와서 좀 살려보면 안 되느냐. 이런 조언에서부터 또 하나는 한국에 방문하고 싶은데 우리 직항 노선이 없다. 이런 이제 이 세세한 것까지 이제 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떤 K 드라마, K 한류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다시 문화 스포츠 이벤트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최첨단 산업의 대표 주자인 이제 기업들이 이제 활동하는 영역도 더 넓어졌을 뿐 아니라 아마 이제 1등 만약 우리가 유치하게 된다면 지금 다소 이제 사우디가 앞서가는 건 사실이지만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유치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목도 상당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일머니 막대한 오일머니를 내세운 사우디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데 사우디의 뭐 강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사우디는 이미 중동의 맹주거든요. 그러니까 입지, 자금력을 앞세워서 이미 중동 국가들 다 포섭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부분 지지를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현지 이제 사우디 현지 매체들을 보면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170국의 회원국 가운데 지금 이미 한 70개국이 공개적으로 사우디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우디 왕세자는 빌살만 왕세자는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참석할 예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간다고 하니까 안 된다. 우리도 가야 된다. 일정을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부펀드의 의장까지 대동을 해서 정말로 의사결정하는 경제, 관광, 교통, 외교장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 회원국들한테 요구하면 바로 MOS. 바로. 그렇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바로 니네가 결정해서 사업을 해라. 라는 정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으로 환심을 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170개 회원국의 부스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다녀오게 되면 사우디 귀신같이 알아내서 거기 바로 가서 공략.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굉장히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는 얘기, 야, 이게 정말 야구의 9회 말 투아웃. 유치전과 똑같다. 막판까지 가봐야 뚜껑을 열어봐야지만이 알 수 있다. 접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최종 개최국이 어디로 결정이 될지 참 관심인데 그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지고 이제 거의 절반은 갔어요. 이제 마지막 한 번, 프레젠테이션 5차 한 번,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 바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11월 말에 전체 총회를 열어서 179개 회원국이 비밀 투표예요.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앞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투표 해주겠다. 예. 일단 계약서는 썼으니까. 70여 개국이라고 하셨죠? 여개국이죠. 예. 거기는 일단은 먼저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투표 방식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1차 결선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국가가 없다. 이러기면 상위 2개 국가, 1, 2위 국가만 2차 결선 투표를 벌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2강 1약. 사우디하고 한국이 좀 앞서고 그리고 이탈리아가 좀 뒤처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사우디가 휩쓸지만 않는다면 2차 투표로 넘어가면 사우디와 경쟁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표가 좀 분산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때문에 또 하나가 이제 사우디를 지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태평양 도서국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 맨투맨 이제 교섭을 벌이고 있는 만큼 여기서도 사우디 이탈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대역전극을 노린다라는 각오로 외교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좀 더 우세하기는 하지만 그 간극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정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뭐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판세는 사실 사우디가 앞서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입장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막판 뒤집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그 지난 1년 가까이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앞서서 이제 우리 기업들까지 전 세계를 돌면서 80여 개국을 돌면서 지구를 5바퀴나 돌 정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초기에 1대9 정도여서 지금은 따라가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박람회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갖고 있는 게 중동과 아프리카 여기구거든요. 여기를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 중동과 아프리카는 전체 박람국 회원국 가운데 거의 한 3분의 1이 넘는 66개 이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다음으로 많은데 여기의 경우는 좀 반분돼 있어요.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사하라 사막 경계로 해서 북부 아메리카는 사우디 지지를 강해요. 그러나 요 국가 수가 많은 중남부 권역의 경우는 사우디는 반감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걸 이제 효과적으로 노리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펼치는 이유, 바로 경제적인 효과 60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60조 원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와요. 예. 이게 지금 뭐 부산 엑스포 유치되면 60조 원 이상이다. 이게 이제 보고서마다 조금은 달라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추산하고 있는 이제 국책연구원들, 산업연구원의 이제 추산 과정을 보면 일단은 이제 이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장소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다가 미래관, 뭐 세계관, 우리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세계 비용뿐만 아니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한 5조 원, 투입되는 비용이 한 5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한 43조 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8조 원, 그래서 총 61조 원의 경제 효과와 또 50만 명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봤더니 관람객 수가 적게는 한 3,500만 명 정도, 많게 추산하는 데는 5천만 명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엑스포 기간이 인정 엑스포와는 달리 이 공식적인 엑스포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6개월입니다. 최장 6개월 동안 기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30년 우리가 개체가 확정이 되면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이기 때문에 이때 최대 3,500만 명에서 많게는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정도가 지금 돌아볼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지난해 이제 열렸던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조직박람회가 예상했던 한 40조 원, 또 2015년 이탈리아 이제 밀라노 예. 박람회가 한 63조 원이었으니까 그와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뭐 역대 흥행 1위로 꼽히는 상하이 엑스포 같은 경우는 중국 GDP의 2%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봤다고 하던데요. 여기는 무려 7천만 명 넘게 봤어요. 관람객 수가 무시무시. 뭐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1.5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7,300만 명, 참가객 수도 192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110조 원이니까 우리가 60조보다도 한 2배 정도 또 효과를 봤는데 아마 이제 2010년 상하이 엑스포의 경우에는 그러면서 상하이가 이제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면적만 보더라도 서울 여의도 면적의 거의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의 행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규모만큼도 굉장히 컸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 13조 원이 넘는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포함하게 되면 상하이 엑스포만으로도 소비 창출, 투자, 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상하이의 연간 GDP 한 5%포인트 정도, 중국 전체 성장률이 한 2%포인트 정도 견인했다라는 이제 평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앞서 뭐 여수 엑스포라든지 대전 엑스포도 거쳤듯이 이후에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제 월드컵도 그렇고요. 올림픽도 그렇고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이후에 사후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성공한 것은 상암 월드컵 하나예요. 상암 월드컵은 워낙 입지가 좋아서 거기를 이제 마트를 이제 장기 임대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영화관을 임대를 주면서 거기만 플러스가 났지 흑자 보는 곳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걱정하는 것 이 5조 원 정도의 이제 시설 투자 비용이 듭니다. 들다 보니까 이걸 사후에 얼마나 더 활용을 잘하느냐. 물론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일 월드컵 때도 했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사후 활용 방안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흉물로 남아요. 흉물로 남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도심 내 기존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지 예. 또 재활용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제 기념관을 구축하는 등 사후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합니다. 예. 그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각종 이벤트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마지막 5차는 BTS가 한 번 더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글로벌 아미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11월 28일 5차 마지막 PT가 예정돼 있거든요. 아마 김연아 선수만큼 임팩트가 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아마 이제 PT가 중요하고 그리고 남은 5개월여 기간 동안 외교전이에요. 사실은 누가 더 많이 발로 뛰었느냐. 왜냐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스킨십이 잦으면 잦을수록 속마음은 바뀌어요. 그래 너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저 말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스킨십을 통해서 한 번 더 부딪히고 한 번 더 만나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공감해주고 야 너는 그런 이제 공통 관심이 있었구나. 니네가 이번 기회로 우리랑 가까워지면 이런 혜택이 있어라고 자꾸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실제 이제 이런 회원국들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이 남은 상위 2곳이 남아서 2차 결선 투표로 갈 때 우리가 이제 반전 그 나머지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탈표 그리고 사우디가 공략했던 표를 또 되돌리는 표 이런 이제 거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아마 더 많은 지지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전이 좀 필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엑스포 유치전 상황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